저는 20대 청년이고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군대를 전역해서 복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족은 없이 혼자 살아요. 원래는 형과 형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형이 암투병을 하다 돌아가신 후 형수님마저 어느 날 갑자기 실종 비슷하게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저희 형수님 행방 아직인가요? 정황으로 봤을 때는 실종이 아니라 가출이에요. 저희 형수님이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참. 그건 학생 생각이고 20년 경찰 짬바로 봤을 때 이건 100% 가출이라고요. 암튼 우리 형수님 흔적 하나라도 발견되면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학생도 참 끈질기네. 아니 엄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고작 형수라며. 형도 돌아가신 상황이라면서 왜 그리 형수를 애타게 찾아요? 우리 형수님은 그냥 형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요. 진짜로 형수님은 저에게 엄마와 매한가지인 분이셨어요. 저는 형과 15살 차이가 났고 형수님과는 20살 차이가 났어요. 안 그래도 집에서 늦둥이였던 저라서 형과도 나이 차이가 많은데 형수님은 형보다도 연상이셔서 그랬던 거죠. 제가 불과 3살 때 부모님은 1년 차이로 연이어 명을 달리하셨고 그 후로 저를 부모처럼 키워온 형과 형수님이었습니다. 네가 혜찬이니? 네, 안녕하세요. 나는 첨이자라고 해. 네 형과 결혼할 여잔데 앞으로는 나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렴. 아니다. 수찬이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날 엄마라고 부를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형수도 좋고 엄마도 좋고 혜찬이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렴. 제가 8살이 되던 해 형수님을 처음 만났더랍니다. 형과 결혼을 약속한 형수님은 거의 매일 형과 제가 사는 집에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주고 빨래도 해주고 제 숙제도 봐주는 등 결혼 전부터 살뜰한 엄마 노릇을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고 키워주신 형수님이셨고요. 형과 형수님 사이에는 슬아의 자식이 없었는데 그래서일까? 저에 대한 형과 형수님의 애정은 참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던 형이 췌장암 투병 끝에 명을 달리했을 때 형수님과 저는 함께 이신전심의 슬픔을 나누며 통곡했죠. 앞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살죠? 난 그 사람 없이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형수님,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적국 성공해서 형수님 호강시켜드릴 거예요. 내가 도련님 지켜드려야죠. 그런 말이 어딨어요. 형 대신 제가 이제는 형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진짜예요. 도련님, 말만 들어도 고맙고 든든하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형의 빈소 앞에서 제 손을 꼭 잡던 형수님이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형수님이 형의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마친 어느 밤에 소리 소문도 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겁니다. 형수님, 집에 안 계세요? 저는 그때 고3이어서 형의 49제가 있던 날에도 절에서의 절차를 마친 후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 집으로 돌아왔더랍니다. 그런데 여느 날 같으면 안 자고 기다리다 저를 맞아주던 형수님께서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49제를 치르느라 피곤해서 평소 좋아하는 사우나라도 가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전 대수롭지 않게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안 돌아오는 형수님이셨죠. 저는 형수님이 갈 만한 곳들을 미친 듯이 찾아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형수님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혜찬아, 네 형수 네 형 죽었다고 이제 안면 바꾼 듯 싶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 생각해보렴.
네 형 죽자마자 행방 감추는 게 그런 의도 아니면 뭐라고 생각해야겠니? 고모, 우리 형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어머, 아유, 얘 좀 봐. 너 형수가 무슨 해찬이 네 엄마라도 되니? 아, 고모 앞에서 종적 감춘 이 형수 편을 들어? 우리 형수님, 평생을 싫은 얼굴 한 번 안 하고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앞에서 형수님 욕하는 거 저 그냥 못 들어요. 치, 아유, 어이가 없다 정말. 바른 말 했는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야? 제가 부모님 없이 형과 형수님 손에 크는 동안 살가운 애정 한 번 준 적 없던 고모가 형수님에 대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심히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생 조카가 어른인 고모에게 한정없이 대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그 선에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형수님이 종적을 감추어버린 후로는 고모가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시긴 하더라고요. 형과 형수님,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던 집은 낡은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큰 집도 아니었지만 세 식구가 살던 집에 달랑 저 혼자 살아가려니 하루하루 적막하고 외로운 게 사실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어요. 형수님이 사라진 건 뭔가 반드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일 것이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언젠가 꼭 저를 보러 돌아오실 거다. 그때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자.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독하게 수험 생활에 매진했고 원하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남들은 자랑하기 바쁜 서울대학 법학과 입학식을 두고 저는 가족도 없이 썰렁하게 혼자 참석을 해야 했죠. 그런 날마다 사무치게 형과 형수님이 생각나고 보고 싶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아, 우리 혜찬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학원도 비싼데 못 보내는데 매번 1등이야 여보. 도련님이 당신 닮은 건 아니니까 답은 하나네.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냐? 억지라뇨. 숙제며 공부 봐주는 게 나고 하루 종일 해찬 도련님이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게 나라고요. 사람이 매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닮는 건 몰라요? 아이고 듣고 보니 말 되는데? 도련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형수님. 저 서울대학 법학과 가서 변호사 될래요. 어머, 세상에. 나도 학교 다닐 때 꿈이 변호사였는데. 우리 도련님은 장래희망도 나를 닮아 똘똘하고 멋지네요. 그런 말을 하면서 기특하다는 듯 저를 목마 태우고 방안을 빙글빙글 도는 형수님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하나 곰곰이 떠올려 보면 저는 비록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도 서럽고 추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건 형과 형수님이 저에게 모자람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형수님이었기에 소리 소문 없이 종적을 감춰버리신 것에 대해 서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증이 일었고 더 시간이 지나니 돌아가신 게 아니니 분명 어딘가에 살아계실 테고 그럼 일부러 사라지셨던 건데 솔직히 이유가 뭐가 됐던 간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더군요. 혼자 자취하듯 대학 생활을 하는 것도 고단하고 외로웠어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 저는 제 생활비와 학비까지 마련하느라 동동거리면서 고학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요. 익숙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익숙한 뒷모습의 여자는 5년 전 감쪽같이 사라진 형수님이었어요. 형수님,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도련님, 저를 보자마자 눈치 보듯 제 안색을 살피며 말끝을 흐리는 형수님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입성이나 얼굴이 예전보다 더 후줄근해지고 까칠해 보이더라고요. 대체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을 하셨길래 저리 얼굴이 상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형수님, 하도 안 돌아오셔서 어디 이민이라도 떠나신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입에서 타박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형수님, 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실은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다 몹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는 형수님이었어요. 그때 문득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고모가 저를 보면 하던 말이 귀에 쟁쟁 울리더군요. 네 형수 사라진 이유야. 백이면 백, 뻔하다. 네 형 몰래 어디 숨겨둔 남자가 있었던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처럼 금이야오기 하던 해찬이 널 내팽개치고 그렇게 야멸차게 잠수를 타버릴 수가 있겠니? 고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제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는 형수님을 보자니 고모의 말씀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형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지고 타박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그렇게 보고 싶던 형수님이 무사히 돌아오신 게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 반가운 기분이 앞서더군요. 형수님, 날도 추운데 일단 집으로 들어가세요. 비밀번호도 그대로인데 왜 현관 앞에서 이러고 계셨어요? 내가 무슨 염치로 저 집을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저 집에 형수님이 왜 못 들어오세요? 형과 형수님, 제가 평생을 살던 집이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실 거면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타박하는 말투로 따지게 되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 염치 없지만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네? 50만 원이요? 형수님의 말에 기가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죠. 대체 어떤 상황에 계시길래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걸까?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요. 친자식처럼 날 키워준 나보다 20살 많은 형수님이 형님이 죽은 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5년 후 나타나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갈피가 안 서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수님, 대체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500만 원도 아니고 저에게 50만 원을 꿔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도련님도 참 대학생 됐다고 말 어른스럽게 하네요. 50만 원은 어디 작은 돈인가요? 도련님 같은 학생에게 50만 원도 거금인 거 저 다 알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서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왈칵 흘리는 형수님이셨어요. 분명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직감하게 되더군요. 뭔가를 더 캐물어도 형수님이 절대로 말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더는 거기서 캐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가까운 은행 인출기로 형수님을 모시고 가서 당장 봉투에 50만 원 현금을 찾아서 드렸어요. 형수님, 여기 있어요. 50만 원이요. 고마워요, 도련님. 꼬마였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제가 도련님께 돈을 다 꾸네요. 애잔한 얼굴로 저를 보는 형수님이었어요. 이 돈 받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수님 가져가서 쓰세요. 말도 안 돼요, 도련님. 도련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학교 다닐 거 뻔한데 내가 무슨 염치로 이 돈을 넙죽넙죽 받겠어요? 꼭 갚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형수님, 이 돈 드리는 대신요. 제 소원 하나 들어주고 가세요. 무슨 소원인데요?
저 늦게까지 과외 아르바이트하고 오느라 저녁을 여태 못 먹었어요. 저랑 설렁탕 한 그릇 같이 드시고 가요. 한눈에 보기에도 며칠은 굶은 듯이 보이는 형수님이었기에 저는 따뜻한 국밥 한 끼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히 형수님은 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도련님은 서울대 다니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잊어버려요. 국밥을 거의 다 먹은 형수님이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설렁탕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운 형수님은 도망치듯 전철역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척하면서 몰래 형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요, 형수를 뒤따라가 사는 곳 문을 연 순간 형수의 진심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광경을 봤길래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형수님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어느 허름한 다세대 빌라의 반지 하방이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여는 형수님 뒤를 급습하듯 뒤따라가 제가 먼저 그 안으로 들이닥쳤죠. 도련님. 제가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방심해 있던 형수님이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그런데요, 형수님이 들어간 반지 하방 광경을 보고 제가 더 놀랐더랍니다. 그 방 안에는 장애가 있어 보이는 것이 분명한 성인 남자 한 명과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는 사이좋게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가 형수님을 보고 반기는 겁니다. 누나, 왜 이렇게 늦게 와? 형님, 그렇게 사왔어? 나 그렇게 먹고 싶단 말이야. 키만 성인일 뿐 말투나 표정이 어린애처럼 천진한 사람들이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당장 형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들 대체 뭐예요?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이랑 사느냐고 집을 나가신 거예요? 도련님, 이왕 이렇게 쫓아와서 다 보셨으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수님은 포기한 듯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나오시기 전에 동네 상거리 빵집에서 산 고로케를 그 여자에게 쥐어주며 다정하게 말하는 형수님이었어요. 옳게, 고로케 사왔으니까 천천히 우유랑 해서 먹고 있어요. 아이, 신난다. 상거리 빵집 고로케 맞죠, 형님? 맞아요. 올케가 좋아하는 빵집 거야. 고로케와 우유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신나하는 여자였습니다. 형수님은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잡아 끌더군요. 저는 형수 손에 이끌려 끌려가듯 밖으로 나왔죠. 형수님, 저 사람들 대체 누구예요? 누구길래 형수님께 누나라고 하고 형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도련님은 모르셨겠지만 저에게는 실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남동생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도련님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요. 도련님이 한 번도 제 남동생을 본 적이 없었던 건 제 남동생이 이혼한 저희 엄마가 데려가서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알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고요. 그럼 형수님과 저 남동생분이 따로 헤어져서 컸단 말씀이세요? 그래요. 우리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발달장애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엄마와 할머니 사이가 안 좋았고 저희 아버지도 남동생을 이해 못하고 매일 야단만 치는 바람에 엄마는 쫓겨나듯 이혼을 하셨어요. 아, 세상에. 아니 무슨 그런 무정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발달장애 가진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딨다고요.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갈등 때문에 엄마는 아버지와의 결혼 생활을 못 버티셨어요. 엄마는 남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셨고 저는 어려서 엄마 얼굴을 못 보면서
할머니와 아버지 손에서 자랐고요. 그러다 어떻게 다시 남동생을 만나게 되신 건데요? 우리 엄마가요. 형이 명 달리하고 바로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고요. 형수님,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하신 거예요? 미안해요, 도련님. 제가 동생들 돌보는 일을 도련님에게까지 짐을 지우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형수님에게서 듣게 된 그간의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어요. 형이 죽고 49제를 지내기 얼마 전에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형숙이니? 엄마? 수십 년 만에 듣는 엄마 목소리였지만 형수님은 대번에 친어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보았더랍니다. 형수가 지금 엄마 보러 좀 와주겠니? 형수님은 한달음에 친엄마가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갔더랍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고 그곳에서 임종 직전에 친엄마를 대면한 형수였죠. 엄마, 대체 몰골이 왜 이렇게 말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형수가. 너에게 평생 엄마 노릇 못해줘서 죽는 순간까지 네 앞에 안 나타나려고 했는데. 폐암 투병을 하시던 형수님의 친어머니는 기침을 해가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대요. 나는 한평생을 네 동생 형진이 돌본다고 형숙이 널 네 아버지에게 맡기고 돌봐주지 못해서 그게 평생 너에게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형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하셨다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래도 네 입장에선 그게 아닐 거야. 시간이 지나서 후회도 많이 했단다. 형진이만 데리고 나올 게 아니라 형숙이 너도 데리고 나올걸. 그때 너희 아버지가 형편이 나보다는 나아서 널 놔두고 온 걸 엄마는 평생 후회했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엄마 선택 원망 안 해요. 죽을 때 다 되어서 널 부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너에게 엄마로서 사죄하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형진이 들어갈 시설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야. 시설이요? 내가 투병을 하면서도 자리 보전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돌봤다만 이제 내가 세상을 뜨면 형진이 돌볼 사람 없다는 거 알아. 녀석을 시설에 보내려는데 그 절차를 너에게 부탁하려고 불렀어. 엄마, 미안하다 형수가. 너에게는 엄마 역할도 못하고 내가 그 빚은 다음 생에 꼭 갚으마. 형수님의 친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끝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형수님께서는 몇십 년 만에 상봉한 남동생을 차마 시설에 보내지 못하셨다더라고요. 누나가 형숙이 누나야? 그래, 나 형숙이 누나. 너 나 기억나니? 아니, 솔직히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앞으로 형진이 누나랑 사는 거야? 뭐? 엄마는 하늘나라 가셔서 슬프지만 앞으로 형진이 누나랑 살면 되는 거지. 형진이 어디 안 보를 거지, 누나.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처럼 형수님에게 매달리는 남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형수님은 남동생을 시설에 보내지 못했다고요. 시설을 둘러봤는데 창설없는 감옥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집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형진이가 그런 곳에 적응할 리 만무했고 발달장애 아들 특성상 새로운 환경이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남동생을 여태 혼자 케어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도련님. 그럼 아까 집에 있던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민정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여자분 이름이 민정이에요? 네, 민정이라고 다은 증후군 앓는 친구인데 제 올케예요. 올케라면 남동생 아내분이란 말씀이세요? 2년 전에요. 남동생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에 출근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예요. 둘이 연애해서 결혼하고 싶어 해서 올케 할머님과 상의 끝에 둘을 결혼시켰고요. 그럼 형수님 혼자서 남동생분과 올케분을 같이 케어 중이란 말이세요? 처음엔 올케 할머님도 같이 도와주셨는데 1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요. 저는 형수님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참 형수님다운 선택을 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착하고 이타적인 삶을 묵묵히 살아오신 거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었죠. 형수님,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련님.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 형수님이셨어요. 형수, 무거운 짐은 나눠 들어요. 형수 혼자 그 짐 안 지게 해요. 말도 안 돼요. 도련님, 당장 돌아가요. 도련님 발목, 저 절대 잡고 싶지 않아요. 발목이라뇨. 저 형이랑 형수 아니었음 지금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아요. 형이 형수 혼자 이러고 계신 거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형이랑 도련님은 입장이 다르죠. 형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바랬을 수도 있죠. 남편이니까요. 그렇지만 도련님은 달라요. 도련님 창창한 앞길 막는 일 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 짐을 같이 들어드리는 게 왜 제 앞길을 막는 건데요? 도련님이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도련님 착한 마음은 그 마음만 받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돌아가서 학교나 부지런히 다녀요. 다신 찾아오지 말고요. 다음 달 내로 돈은 꼭 갚아요. 그런 말을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형수님이었어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다음 날부터 매일 형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세요? 형수님 뵈러 온 게 아니라 형진 씨랑 미정 씨 보러 온 거예요. 저는 틈날 때마다 그 집을 찾아가서 형수님 남동생과 그 아내분과 시간을 함께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두 사람과 친구처럼 친해졌죠. 도련님, 오늘은 뭐 가지고 왔어? 레고 퍼즐이요. 이거 가지고 오늘은 비행기 같이 만들어요. 나는 비행기 싫은데. 자동차 만들자. 좋아요. 형진 씨가 자동차 만들어요. 난 바퀴 만들게요. 내가 바퀴 만들면 안 돼? 난 세상에서 바퀴가 제일 좋다. 바퀴는 동그랗고 동그란 건 다 귀엽다. 좋아요. 그럼 형진 씨가 바퀴 만들어요. 저의 계속된 진심과 노력에 결국 형수님도 백기를 드셨어요. 형수님과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금 평수가 넓은 다세대 빌라 하나를 월세로 얻어서 함께 생활하게 됐죠. 도련님 고집에 합가는 하는데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어요. 당연히 잘하는 거죠, 형수님.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지. 누가 같이 살아요? 아, 이제 집이 좀 북적북적하니 사는 것 같네요. 저는 형수님과 형수님 남동생 부부와 함께 살게 된 후로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하늘나라로 떠난 형 대신 제가 남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진학했고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려요.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요. 아침마다 형수님 차려주시는 새벽밥 먹고 저 그 밥심으로 시험 합격했어요. 아무튼 말본새 한번 이쁜 건 어릴 때부터 타고났어요. 이렇게 좋은 날 형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게요. 형이 저 변호사 되는 거 꼭 보고 싶어 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형수님. 저 앞으로 진짜 돈 많이 벌어올 거니까. 저는 대형 로펌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일은 제 적성에 아주 잘 맞았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려고 워커홀릭처럼 일에 매달렸어요. 그 결과 로펌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저는 그곳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죠. 돈을 벌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형수님과 가족들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더 넓고 쾌적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으리으리한 집이 우리 집이라고요? 형수님, 집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이런 집에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도련님. 형진 씨랑 미정 씨를 위해서 매일 오시는 선생님도 따로 구했어요. 그분들이 직업교육이랑 사회생활 적응훈련 매일 조금씩 가르쳐 주실 거예요. 도련님, 선생님 오셔서 형진 씨랑 미정 씨랑 수업하시는 동안 형수님은 좀 자유시간도 가지고 하시라고요. 도련님, 내가 도련님 덕분에 정말 호강하네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앞으로 더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나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아셨죠? 저는 지금도 넘치게 너무 행복해요. 이런 호강받자고 도련님 키운 건 아니지만 정말 열아들 안 부럽게 도련님이 아들 노릇 해주시니까 감기가 무량하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는 형수님이셨어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참 여러 사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부들이 참 별의별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 경험이 없는 저였지만 제 일이 그런 성격이다 보니 솔직히 결혼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에 부정적이고 씁쓸한 속살을 누구보다 여실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소위 말해 헌신에서 헌신짝이 되어버린 한 여성 의뢰인의 이혼을 전담해서 변호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어요. 시댁 가정 형편이 어려웠나요? 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고 시부모란 사람들은 평생 남편의 학비 한 번 내준 적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배경의 남편분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당연한 걸 물으시네요. 제가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10년의 연애 기간 동안 실반지 하나 못 받고 연애하면서도 불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성공만 하면, 먹고 살 만큼 기반만 잡으면 다른 남자들 해주는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한 거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전혀 아니던가요? 저는 연애 기간 내내 제가 회사 다니고 사업하며 버는 돈 족족 남편에게 갖다 바쳐 그가 공부를 마치도록 도와줬어요. 그 스펙으로 남편은 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 그걸로도 모자라 저를 의처증으로 몰고 그 인간이 어렵게 고학하던 시절에요. 저희 집안에서 그 사람을 다 반대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아껴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이시죠? 그 사람 돈이 없어서 겨울이 되어도 제대로 된 외투 하나 새로 사서 입을 돈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로 반대하는 아빠 몰래 쌈짓돈을 털어서 그 사람 겨울 외투를 사주고 십시일반 용돈 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런 장모님을 폭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네가 어떻게 우리 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냐고 따지는 저희 친정어머니를. 말을 채 이어가지도 못하고 서럽게 오열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우리 친정이 아주 부자인 걸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필을 한 적도 없었는데 지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펄프 공장은 운영하셨는데
사업 은퇴하시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신다는 걸 알고는 바로 딴 마음을 먹고 바람을 피우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친정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그 인간 아주 야비하게도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상대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더군요. 상간녀와는 서로 미래를 약속한 지 오래된 사이라고 했고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며 연애과정과 결혼 생활을 털어놓는 의뢰인이었습니다. 가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해서 맡다 보면 참 제 가족이나 여동생이 아닌데도 감정이입이 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런 사건들을 맡을 때는 더 이겨야겠다는 승부욕에 불타오르게 되는 게 사실이었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 남편이란 인간을 응징해주기 위해 저는 동분서주 돌아다니며 그 인간의 약점과 명예를 시추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법리에 근거해서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그 인간 저희 엄마 폭행해놓고 끝까지 안 했다고 오리발이에요. 거짓말은 결국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저번 삼자대면 조사서 안 보셨어요? 소시오패스 아닌가 싶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요. 다음번 재신문 때 두고 보죠. 진술의 일관성에서 삑소리 나도록 유도신문할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그 전남편이라는 인간은 나름 좋은 학벌과 스펙을 믿고 본인이 세상 사람 누구든 쉽게 속여먹을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는 부류였어요. 그는 장모를 때린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식의 뻔뻔한 거짓말을 일관하는 작자였죠.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그날의 사고 여파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진단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전남편이었습니다. 되려 장모와 아내 두 여자에게 쌍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저라고요. 그러면서 되도 않게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라며 팔과 가슴 따위에 상처를 내미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친정어머니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눈이 돌아 쌍방폭행을 저지른 게 화근으로 작용할 위기였죠. 그래서 피고인은 전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하늘을 우러러 전 단 한 번도 장모님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피해자 친정어머님의 진단서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장모님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신 거라고요. 딱히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에. 왜요? 와이프가 소리 지르면서 장모님을 밀친 거라고요. 피해자가 왜 자기 친정어머니를 밀치죠? 이혼과 관련해 의견이 안 맞아서 두 분이 다퉜고 그걸 말리는 피해자 어머니를 피고인이 폭행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되려 아내에게 폭행을 당해서 머리에 혹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엄마를 왜 때려 하면서 이건... 피고인 신문을 하던 중에 아주 보기 좋게 삑사리가 나버린 전남편이란 인간이었죠. 그날 거의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재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그 사건 당일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을 스스로 내뱉은 피고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때려라는 피해자의 말은 피해자가 초반에 진술해서 일관되게 진술한 대화의 일부였기에 피고인의 존속 폭행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죠. 사건 당시의 같은 정황을 조금씩 디테일만 다르게 반복해서 묻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은 진술의 일관성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오만하게 신문을 받으러 온 사람들도 이 룰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전남편이란 작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거쳐 존속 폭행죄로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남편과 상간녀의 유책사유도 제가 깔끔하게 입증을 해서 상간자 위자료까지 두둑하게 챙기면서 제 의뢰인은 시원하게 이혼에 성공을 했죠. 변호사님,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지난 배신의 세월들을 말끔하게 청산을 잘하게 됐어요.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변호사님도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진 의뢰인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참 그 의뢰인은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 형수님이요. 얼마 전부터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의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형진 씨와 민정 씨도 일을 하죠. 저도 퇴근길이나 시간 날 때마다 그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형수님과 카페 직원들과 수다도 떨고 그럽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모처럼 만에 한가한 주말을 보내다 커피 생각이 나서 그 카페에 들렀죠. 도련님, 더블샷 카푸치노죠? 역시 우리 형진 씨는 기억력 짱이라니까요. 시나몬이랑 시럽도 듬뿍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진 씨에게 주문을 하고 카페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더군요. 변호사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의뢰인이 저를 보며 반갑게 웃고 있었어요. 명주 씨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 이혼하고 얼마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변호사님, 이 동네 사세요? 네, 저 이 동네 살아요. 이 카페 단골이세요? 전 오늘 처음 와보는데. 커피 맛이 좋아서 매일 오는 단골 가게죠. 여기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가족들이요? 저는 그날 의뢰인에게 형수님과 형진 씨, 그리고 민정 씨까지 얼결에 인사를 시키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그럼 형수님 가족과 함께 사세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형수님께서 워낙에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처럼 키워주신 분이라 형수님 가족이라기보다는 제 가족이라는 느낌이 커요. 변호사님이나 형수님이나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 뭘요? 형수님이 대단하시죠. 저야 밖에 일만 하면서 변호사 일이 주 업무지만 형수님이야말로 종일 형진 씨와 민정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의뢰인, 아니 여자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동네로 이사 오게 된 것을 계기로 저와 의뢰인 관계로 만났던 명주 씨는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만남을 이어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혜찬 씨, 우리 결혼하면 다 같이 합가해서 사는 게 어때요? 다 같이라면? 나 혜찬 씨, 우리 엄마, 그리고 혜찬 씨 형수님, 형진 씨, 민정 씨 이렇게 6식구요. 나야 좋은데 명주 씨 자신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는데요. 명주 씨와 가까워진 계기는 의뢰인과 변호사로 만나서 제가 그녀의 아픈 과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것과 또 다른 건 명주 씨의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이해도와 따뜻한 마음씨 덕분이었어요. 실은 명주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도 다리가 불편하신 지체 장애인이셨거든요. 그런 분을 존속 폭행했던 명주 씨의 전남편이었기에 엄중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거고요. 처음 관계가 진전되던 때에 명주 씨는 제가 본인의 이혼을 전담했던 변호사라는 이유로 저와 사귀는 걸 고민했더랍니다. 내가 당신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요? 좀 제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너덜너덜하기 짝이 없는 저의 전사를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뭐가 신기하고 궁금할까 하는 그런 생각요. 명주 씨는 늘 새 책만 궁금하고 읽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새 책이라고 무조건 끌리는 게 아니잖아요. 새 책이어도 겉표지부터 흥미 안 가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명주 씨는 내게 헌 책방에서도 더는 구하기 힘든 품절된 천재 시인의 오래된 시집 같은 책이에요. 그런 시집은 아무리 낡고 해져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읽죠. 내가 당신에게 그런 시집 같은 책이라고요? 어쩌다 보니 책에 비유했는데 그래요. 명주 씨는 내게 딱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거금을 준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팔기 싫고 나만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오래된 시집이요.
이런 사랑 고백 듣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 같네요. 내 마음 받아주는 거죠? 당신의 낡고 해진 중고 시집 되어볼래요? 그렇게 데이트를 이어가던 명주 씨와 저였고 더 뜸들이고 탐색하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결혼을 하자고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저와 명주 씨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형수님이었습니다. 도련님, 진짜 명주 씨가 도련님에게 시집 온대요? 아니 형수님, 같은 말을 대체 몇 번 물으세요? 들어도 안 믿기니 그러죠. 저랑 형진이랑 형진이 초 때문에 솔직히 도련님 혼사길 막는 거 아닌가 지레 걱정이 많았거든요. 참, 형수님께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또 뭔데요, 도련님? 명주 씨가요. 결혼하면 양가 식구들 다 합가해서 사는 거 어떠냐고 하네요. 정말 명주 씨가 그래요? 네, 장모님도 혼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양가가 모여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야 합가해서 살면 완전 땡큐죠. 도련님, 하늘에서 그 사람이 정말 저랑 도련님 행복하라고 명주 씨 같은 여자를 보내준 것 같네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기뻐하는 형수님이었습니다. 저와 명주 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대가족이 살기에 충분한 단독주택 하나를 마련했어요. 알고 보니 명주 씨의 재력이 상당했어요. 와, 제가 명주 씨 이혼 전문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은닉 재산이 많았어요? 아버님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면서요? 변호사님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에게 제가 유산 상속 절차를 밟아서 그래요. 와, 뭔가 속은 기분이네요. 그래서 실망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금수저라? 그런 농담을 하면서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명주 씨였습니다. 명주 씨는 원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는 CEO였어요. 사업도 잘 되는 편인데 장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재력이 상당한 편에 속했습니다. 전 남편이 명주 씨의 조건을 보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을 했던 인간이라 처음부터 제게 그런 속내를 오픈하지 않았던 명주 씨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었죠. 명주 씨는 형진 씨와 미정 씨와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씨가 아주 따뜻하고 품이 넓은 여자예요. 형진 씨는 미정 씨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냥 다 이쁩니다. 미정이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뻐요. 와, 정말요? 미정 씨는 좋겠다. 이렇게 신랑이 미정 씨 엄청 예쁘다 하면요. 언니는 도련님이 왜 좋은데요? 글쎄요. 딱히 생각을 안 해봤네. 뭐예요? 한 큐에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서운한데요? 좋은 이유가 하도 많아서 고르느라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형진 씨, 제가 명주 씨 좋은 이유 말할까요? 도련님은 명주 씨가 왜 좋습니까? 예뻐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따져봐도 안 이쁜 데가 없거든요. 그거 아까 내가 한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가 형진 씨한테 물어봤거든요. 미정 씨 어디가 제일 좋냐고요. 그랬더니 당신과 같은 대답을 했어요. 와, 남자들은 이래서 다 똑같다는 말을 듣나 보네요. 머쓱하게 머리를 긁고 있는데 형수님께서 갖고 온 머핀을 주방에서 들고 나오시더군요. 마침 잘 왔어요, 도련님. 다음 주부터 카페에서 팔아보려는 머핀인데 시식 좀 해봐요. 반죽은 저랑 민정이가 다 한 겁니다. 민정아, 머핀 먹어봐. 달콤하고 맛있다. 우리 서방님이 반죽한 거라서 더 맛있다. 형진 씨와 민정 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닭살 커플이에요. 처음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던 형수님인데 이젠 누구보다도 형진 씨 커플을 응원하는 든든한 아군이 되셨죠. 언젠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형수님이셨어요.
처음에 복지관에서 형진이랑 민정이가 연애한다고 했을 때 걱정 엄청 했어요. 형수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제 한 몸 앞가림도 힘든 애들이 무슨 연애인가 싶어서 반대했는데 형진이가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민정이랑 헤어지면 자기는 매일매일이 재미없을 거라나요? 형진 씨가 솔직한 말 했네요. 민정이 할머님이랑 그때 의논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는데 이젠 참 잘했다 싶어요. 두 사람 결혼시킨 게요.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형수님. 그러게요. 장애가 있다고 사랑하고 기대며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더라고요. 형수님은 안 외로우세요? 제가 외로울 틈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는 형이 떠나가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는걸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행복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을 버틸 힘이 되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형진 씨와 민정 씨에게 부지런히 또 머핀 굽는 법을 가르치는 형수님이셨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보니 더욱더 이런 순간마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형이 그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형이 지금 형수님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 또한 누구보다 기뻐했을 형이라는 걸 알기에 사무치게 형이 그리워지더라고요. 형,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는 모습 다 보고 있어요. 한평생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으로 해주셨던 형과 형수님 고마움, 저 평생 안 잊을게요. 형수님은 하루하루 형진 씨와 민정 씨의 인생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느라 늘 녹록치 않은 일상을 보내십니다. 물론 형수님이 행복하고 스스로 즐겁게 하시는 일이란 것도 알아요. 형진 씨와 민정 씨의 존재가 짐이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 두 사람 조금 느리다 뿐이지 한 사람 몫의 역할들을 각자가 나름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도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큰일까지 두 사람의 지팡이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저도 잘 압니다. 형수님 가시는 인생길에 앞으로는 제가 형수님의 지팡이 역할을 형 대신하면서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형수님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늘 형에 대한 먹먹한 그리움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거 저 알거든요. 그래도 형이 하늘에서 보며 마음 답답하거나 걱정하는 일 없도록 제가 옆에서 형수님 잘 보살펴드리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이 계신 그곳은 지낼만 하세요? 형은 분명 좋은 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 생에서 따뜻한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 위에서 베푼 만큼의 사랑만큼 귀한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형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형. 이제 형수님 걱정, 이곳 걱정은 내려두시고 편히 쉬세요. 형을 만나는 그날까지 저도 따뜻한 온정과 진심을 많이 베푸는 멋진 사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온기 가득한 누군가가 계신가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랑 가득한 귀인들이 많이 계시길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귀인이시라면 그것 또한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일 거라 생각해요. 형과 형수님이 살아오신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랑은 받는 것만큼이나 주는 쪽도 더 충만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인 것 같거든요. 살아생전 형이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랍니다. 사랑과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메랑과 같아서 쏟아부은 만큼 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묘한 이치가 숨어 있다고요. 그때는 형의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만 쏟아붓는 것 같은 진심이어서 억울하시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부메랑처럼 언젠가 돌아올 멋진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와 사랑이 충만한 내일이
여러분 곁에 찾아와 주십사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